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보니까요. 이게 토질력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 바로 안밀 이론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주제 같잖아요. 그렇죠. 용어부터가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이걸 파고들수록 뭐랄까 완박하게 짜인 이론이랑 또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 그 사이의 차이를 보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학의 정말 교과서 첫 장에 나올 법한 이 테르자기의 1차원 안밀이론이 왜 실제 현장에서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지, 그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만드는 5가지 핵심 원인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요. 네, 그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측이 빗나간다는 게요. 단순히 계산이 조금 틀리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가령 1년으로 예상했던 연약 집안 계량 공사 기간이 갑자기 3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와, 3년이요? 네, 혹은 멀쩡히 지어놓은 건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가라앉아서 벽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로 인한 비용 손실, 또 안전 문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치명적인 오차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그럼 그 오차의 첫 번째 원인부터 한번 보죠. 이론은 하중, 그러니까 건물의 무게 같은 압력이요. 네, 압력. 이게 무한히 넓은 면적에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번에 가해진다고 가정을 한다고요? 네, 이건 뭐랄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의 신의 영역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건물이든 아니면 도로, 댐을 만들기 위한 흙 쌓기든 하중이 가해지는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당연히 가장자리가 있죠. 네, 당연히 가장자리도 있고요. 이론처럼 하중이 무한히 넓은 지역에 가해진다면 흙은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요. 오직 수직 방향, 즉 아래로만 꾹 눌리게 됩니다. 아, 하지만 실제로는 하중 범위가 유한하기 때문에 흙은 아래로만 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밀려나게 되죠. 그거 생각나네요. 어릴 때 차력 덩어리를 바닥에 놓고 손바닥으로 위에서 꾹 누르면 차력이 아래로만 납작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잖아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거랑 같은 원리군요. 네, 바로 그 옆으로 튀어나오는 현상, 즉 측방 변형 때문에 이론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즉시 치마라는 현상이 먼저 발생해요. 이건 하중이 가해지는 그 순간 땅속에 물이 빠져나갈 새도 없이 흙 덩어리 자체가 옆으로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푹 꺼지는 현상이죠. 물 때문이 아니라 그냥 흙 자체가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론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치마만 다루는데 현실에서는 이 즉시 치마가 먼저 일어난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즉시 치마라는 게 전체 치마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물론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집안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치마량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와, 꽤 크네요. 이걸 무시하면 처음부터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거죠. 자료에 나온 KDS, 한국산업표준 기준에서도 실제 집안은 측방 변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명시하면서 이 점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중이 가해지는 방식의 차이가 첫 번째 큰 균열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땅을 누르는 방식부터가 다른데 이번엔 눌리는 대상인 땅 자체의 성질에 대한 가정도 다르다고요? 네, 두 번째 차이점이죠. 이론에서는 안밀이 진행되는 동안 땅의 성질, 예를 들어서 물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이 투수성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고 본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젖은 스폰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젖은 스폰지요? 네, 처음에는 물이 잘 빠져나가죠. 네. 꾹 짜면 물이 콱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스폰지를 계속 쥐어짜서 점점 빽빽하게 만들수록 그 안에 남아있는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기는 훨씬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나중에는 힘은 더 드는데 물은 거의 안 나오죠. 흙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안밀이 진행되면서 흙 입자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간극이 좁아지고 집안이 점점 조밀해져요. 점점 빽빽해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좁아진 틈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즉, 투수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 자료에서 언급된 안밀 개수, CV나 투수 개수 K 같은 값들이 상수가 아니라
압력을 받으면서 계속 변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치마 속도는 이론적인 예측하고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그게 이제 초기에는 좀 빠르다가 나중에는 더 느려지는 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안밀 초기에는 아직 흙의 간극이 넓어서 투수성이 높으니까요. 이론에서 가정한 평균값보다 물이 빨리 빠져나가요. 아, 그래서 치마가 예상보다 빠르군요. 그렇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집안이 조밀해지면서 투수성이 뚝 떨어지니까 치마 속도가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아하. 그래서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미미의 치마가 몇 년 동안 질질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현실의 땅은 고정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땅의 특성 자체가 변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자료를 보니까요. 땅속 구조 자체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론은 땅속이 무슨 푸딩처럼 아주 깨끗하고 균일한 단일 점토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땅속을 파보면 교과서 그림처럼 완벽하게 균일한 점토층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있나요? 실제 점토층 속에는요, 얇은 모래층이나 실트층이 렌즈 모양으로 드문드문 섞여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걸 샌드렌즈 또는 샌드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샌드렌즈요? 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 얇은 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얇은 모래층이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 점토는 입자가 매우 작고 촘촘해서 물이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 저투성 지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점토층에 갇힌 물이 위나 아래, 즉 수직 방향으로만 아주 느리게 빠져나가야 해요. 네. 수십 미터 두께의 점토층이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수십 년이요? 와. 네. 그런데 중간에 이 샌드렌즈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점토보다 물이 수천, 수만 배는 잘 통하는 재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점토 속에 갇힌 물이 위아래로 그 수십 미터를 힘들게 갈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있는 샌드렌즈라는 고속도로를 만나서 수평 방향으로 훨씬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얇은 모래층들이 점토층 전체에 걸쳐서 물이 수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비밀 배수구, 즉 자연 배수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자료에 인용된 테르제기의 문헌 내용처럼 실제 현장의 안밀 속도가 실험실 테스트로 예측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혹시 이 샌드렌즈 때문에 예측이 크게 빗나갔던 실제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한 해안메리 프로젝트가 딱 생각나네요. 오,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시추 조사에서 얻은 점토 시료로 실험실 테스트를 했을 때는 설계 하중을 가한 후에 집안이 안정되는데 한 5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5년이요? 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계측을 해보니까 불과 1년 만에 전체 예상 치마량의 90%가 끝나버린 겁니다. 1년 만에요? 네. 모두가 당황했죠. 나중에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얇은 샌드렌즈들이 땅속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던 겁니다. 와, 그야말로 땅속에 숨겨진 비밀 배수구였네요. 바로 그렇죠. 덕분에 공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초반에 세웠던 계측 관리 계획이나 공사 스케줄은 전부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네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론은 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1차 안밀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다 빠져나가면 모든 치마가 끝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흙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히 자료에서 언급된 유기물 함량이 높은 이탄, 즉 피트나 고소성 점토 같은 특수한 흙에서는 그 이후에도 치마가 계속됩니다. 아, 정말요? 네, 이론은 거기서 멈추지만 현실의 치마는 끝나지 않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물이 다 빠져나갔으면 더 이상 부피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흙 입자들만 남았는데 어떻게 땅이 더 가라앉을 수 있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죠. 네. 1차 안밀이 끝나면 과잉 간극 수압, 그러니까 하중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물의 압력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하중은 온전히 흙 입자들이 떠받치게 되죠. 네. 흙 입자들이 힘을 받는군요. 그런데 이 흙 입자들의 배열이 완벽하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마치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책 더미 같다고 할까요? 책더미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흙 입자들이 서로 미끄러지고 회전하면서 아주 서서히 조금 더 촘촘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재배열됩니다. 아하! 이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을 2차 암밀 또는 크리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군요. 흙 입자들 자체의 구조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책더미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처음 쌓았을 때보다 1년 뒤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 높이가 낮아져 있는 것과 같은 거군요.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2차 암밀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지만 그 양이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멕시코시티의 점토나 이탄 같은 유기질토 지반에서는요. 1차 암밀 치마량보다 2차 암밀 치마량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크다고요? 네, 수백 년에 걸쳐 건물이 계속 가라앉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집안에서는 2차 암밀을 무시하고 설계하면 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예측은 땅에서 직접 채취한 흙 샘플 실험에서 얻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차이점이 바로 이 시료의 문제군요. 이론은 우리가 땅속에 있던 상태 그대로의 완벽하게 보존된 불교란 시료를 가지고 실험한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입니다. 아, 불가능한가요? 네, 땅속 수십 미터 깊이에 있는 흙은 주변 흙과 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흙을 샘플러라는 장비로 채취해서 지상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그 압력이 사라지면서 미세한 팽창이 일어나죠. 아, 압력을 해방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험실로 운반하고 성형하고 실험 장비에 세팅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뤄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교란, 즉 흐트러짐이 발생합니다. 엔지니어들도 이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시료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결과를 보정하는 방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오차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래서 피스톤 샘플러 같은 고품질 시료 채취 장비를 사용하고요. 교란의 정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을 쓰더라도 원상태, 즉 인시추 상태를 100%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계가 있군요. 네, 이 미세한 교란이 흙의 내부 구조를 바꾸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란된 시료는 실제 집안보다 더 약하고 더 많이 압축되는 경향을 보여요. 아, 그럼 실험실에서는 치마가 더 많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엔지니어링이란 이런 어쩔 수 없는 오차를 인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테르자기의 안밀 이론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우아한 도구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 단순한 모델이라는 거네요. 네, 일종의 이상적인 모델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유한한 하중 범위 때문에 생기는 즉시 치마와 측방 변형, 또 안밀이 진행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지방의 특성, 그렇죠. 땅속에 숨겨진 샌드 렌즈라는 비밀 배수구, 물이 다 빠져나간 후에도 끝나지 않는 장기적인 변형, 2차 암밀. 네, 그리고 시료 채취 과정의 근본적인 한계까지 이 모든 복잡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론이라는 도구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의 한계와 가정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의 KDS 기준에 있는 문장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데요. 어떤 문장인가요? 실제 집안은 측방 변형이 발생하고 집안 정수가 안밀 과정 중 변화하므로 이를 고려한 수정 해석이 필요하다는 문장입니다. 아, 이론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복잡성에 맞춰서 이론을 어떻게 보정하고 응용할 것인가. 이게 바로 현장 엔지니어의 진짜 실력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건 비단 토목공학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어떤 완벽해 보이는 경제 이론이나 사회 모델 혹은 경영 전략이 있어도 그걸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는 수많은 예상 밖의 변수와 복잡성에 부딪히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전문성이란 공식을 외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공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메울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질문이요? 네, 우리는 이제 총 치마량이 즉시 치마, 1차 안밀, 2차 안밀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청취자께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특정 프로젝트를 책임진 엔지니어라면 이 세 가지 치마 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100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큰 변유를 만드는 2차 안밀과 공사 초기에 갑자기 발생해서 주변 구조물에 즉각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즉시 치마 중 과연 무엇이 더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답은 당신이 무엇을 짓고 어디에 짓고 또 얼마나 오래 사용하려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